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 라오스의 건국 신화는 참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 처음 접하고 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백인, 흑인, 황인종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라는 얘기를 비교해 봤을 때, 제가 어릴 적 들었던 얘기와 비교해 봤을 때 매우 유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것이었냐면은 저희 때는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빚었는데 처음에는 너무 바싹 구워서 검게 나왔고, 그 다음에는 조금 덜 구웠더니 황인종이 나왔고, 덜 구웠더니 백인종이 나왔다. 이런 얘기와 매우 유사한 것 같아서 저는 매우 흥미롭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라오스의 건국 신화인데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옛날에 이제 땅이 아주 탁한 숲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데다가, 그리고 이제 거대한 닭이 하나 달려 있어서 태양을 가리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닭이 너무 커서 이제 땅이 어두우니까 콘블럼이라는 얘가 하늘에 도와줄 것을 요청을 했대요. 이거 해가 없어서 너무 불편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인 프라임이 그러면 넝쿨을 제거하고 그 박에 구멍을 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 박에다 구멍을 내게 되었더니 햇볕이 비치고 정말 좋은 땅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이 쇠막대기를 불에다 달궈 가지고 이제 이렇게 받쳐들고서 그 박에 구멍을 내기 시작을 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멍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작아서 이번에는 도끼를 사용해서 도끼로 했으니까 이제 좀 더 이렇게 구멍이 커지겠죠. 처음에는 너무 구멍도 좁고 어두워서, 또 거기에다가 달구어진 쇠막대기 때문에 옆을 그슬려서 시커멓게 사람들이 나왔대요. 그 다음에는 이제 기술이 좀 더 보완이 됐겠죠. 그랬더니 처음보다는 피부가 희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들은 인간의 조상이 되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들이라는 건 뭘까요? 검은 사람들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저는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가 아프리카의 올두바이라는 지역에서 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과 매우 일치하고 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역사로 기록된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구전되면서 오늘날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만약에 이 신화를, 이 설화를 토대로 한다면 흑인종, 황인종, 백인종의 순서로 인류가 오늘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중요한 것은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퍼져 각기 다른 장소에서 기후와 환경에 적응해 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거든요. 자, 기후와 환경에 적응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피부색 달라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음식을 뭘 먹느냐에 따라서 또 구강 구조도 달라졌겠죠. 그래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다양한 피부색과 머리카락의 색깔과 모습을 가지게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뭘 또 알 수 있을까요? 사실 피부색은 다르지만 우리는 다 어떻다? 다 출신이 같다. 다 형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 보시면 모든 인종들은 같은 곳에서 태어났으며 형제간이기 때문에 존경받을 가치가 있다. 서로 소중하다는 것을 이 라오스의 신화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요즘에 뭐 코로나 사태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그렇습니다만은, 특히 그 백인들이 황인종을, 아시아인들을 폄훼하고 차별하는 것, 뭐 이런 것에 대한 속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차별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차별받지도 말아야 되겠습니다. 제가 앞에 그 필리핀의 이야기는 하나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 이거는 이제 그 몽골의 그 신화와 유사한 것들을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요. 어떤 거냐면은, 몽골의 여시조인 알란고아가 빛의 교감으로 아들을 낳게 된다. 뭐 이런 얘기. 마치 그 유아 부인이, 빛이 쬐어서 잉태를 했다는 얘기와 매우 같죠. 그래서 징기스칸의 선조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빛의 가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유아 부인과 주몽의 탄생담을 가지고 얘기하는 주몽신화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럼 이런 유사성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우리가 단군신화가 기록되던 시기하고 또 베트남의 랑롱건 신화가 기록되던 시점이 다 몽골의 지배를 받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또한 몽골과 한국이 이렇게 또 공통된 어떤 이야기의 화소를 가지고 이렇게 유사한 신화를 만들어낸 것은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뭐라고 부르시나요? 몽고라고 부르시나요? 몽골이라고 부르시나요? 몽골 사람들이 자신을 몽고라고 부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것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은 몽고라고 얘기했을 때 매우 어리석다 뭐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한자적 의미로. 이건 누구에 의해서냐면은 바로 중국의 조선글에 의해서 몽고라고 불려지게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몽골이라는 것은 본래 용감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징기스칸에 의한 민족의 이름이 몽골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 뭐 우리가 이탈리아, 뭐 루마니아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몽골리아라고 얘기해서 몽골이라는 그 나라의 땅덩어리를 얘기하는 말이 되겠죠. 물론 뭐 때로는 코리아라고 얘기할 때 아도 역시 그런 어떤 뭐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스탄과 같은 의미로, 이것이 이제 좀 더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잉글랜드, 그린랜드라는 랜드의 의미로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몽골은 민족의 이름이고 몽골리아는 국가의 이름이다, 지역의 이름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적절한 이름을 불러주면 더 반갑겠죠. 그러니까 몽골 사람들에게 몽골이라고 불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비로소 한국의 신화를 좀 간단하게라도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이런 이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이 이주의 배경 속에서 아마 이 정도 인도에서 그 홍수 신화의 내용들이 이렇게 한반도로도 들어왔을 것 같고요. 베트남의 그 어떤 덤과 깜의 이야기들이 또 이렇게 한반도로 들어왔을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이 초원기를 통해서 옛날 교를 통해서 어떻게 쟁기스칸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우리 주몽신화와 또한 유사하게 이렇게 전달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며칠 안 됐습니다만은 그 울산 과기대의 어느 교수님이 한민족은 단일 문화가 아니다, 단일 민족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한반도 사람들이 단일 민족이 아니고 단일 문화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적어도 15년 정도 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은 제가 이제 민속의 현장이나 구비문학을 체록하러 다니면서 제가 보고 듣고 느꼈던 것들을 정리해 봤더니 우리의 문화는, 지금 한반도의 문화는 동남아시아의 문화적 내용과 북방의 문화적 형식을 갖고 있다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에 발표되는 이야기들이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증명해 주는 것 같아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도 있습니다. 우선은 이제 단군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가 지금 서기를 쓰고 있는 것에서 2333을 더하면 단기가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리 오래전은 아니지만 단기 몇 년 우리가 이렇게 병행해서 사용된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그렇게들 사용을 잘 안 하지만은, 그래서 고조선이 설립되었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환인의 아들 천하의 뜻을 두고 있어서 결국 인간 세상에 내려왔죠. 그걸 이제 묘양산 근처라고 얘기하는데 그 묘양산이 어디냐라는 것은 아직 확실하게 이렇게 비정을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습니다만은, 여하튼 내려와서 사람이 되고 싶어하는 곰과 호랑이에게 햇볕이 비치지 않는 동굴 속에서 마늘과 쑥을 먹으면서 100일을 금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신화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 100일이라는 것은 일백백자의 100이 아니라 100의 고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온입니다. 천은 즈문이고, 그러니까 온이라는 것은 모든, 모두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사람이 될 때까지라는 뜻이었던 겁니다. 실질적으로 21일 만에 곰이 사람이 되죠. 여하튼 이렇게 환인의 서자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곰이 사람이 된 웅녀와 결혼을 해서 단군을 낳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통해서 본다면 우리는 천신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겠죠. 하늘에서부터 내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천강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강한 그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본다면 단군 신화의 내용은 이러한데, 다른 신화들의 내용은 단군 신화의 내용과 사뭇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한 고민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역사에서는 수렴민족이다, 기마민족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단군 신화의 내용을 보면은 우리는 농경민족이라는 얘기로 되죠. 그러니까 사실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한다라는 단군 신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단군이라는 말과 왕검이라는 말을 제가 분리를 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단군이라는 것은 제사장, 그러니까 제의를 주관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요. 왕검이라는 것은 통치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군 왕검이라는 명칭을 통해서 제와
정치의 제사와 정치의 일치, 재정일치 사회였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단군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제 자주 가는 집을 뭐라고 하나요? 단골집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제 그 집주인도 제가 자주 가는 손님이면 저희 뭐라고 얘기하나요? 단골 손님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전라도의 무속에서 무속인들을 단골레라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단군이라는 것이 바로 제사장을 의미했던 것이다. 이런 것을 추정해 내기도 합니다. 근데 엄밀히 얘기를 하면 만약에 우리가 중앙아시아 쪽에 그런 그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단군 왕검이 아니라 박사왕검 또는 박씨왕검 또는 박샤왕검 이렇게 불러야 될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중앙아시아 쪽에서 부르고 있는 샤먼은 박씨, 박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럼 이 형태가 어디에 남아있느냐라고 얘기를 한다면 남자 무당을 박수무당, 박수라고 얘기하는 것, 뭐 이런 데서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우리의 의미로 단군이라는 것은 그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물론 처음에는 삼국유사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뒤로는 제왕운기, 이승우의 제왕운기에도 기록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단군은 역사인가 말하자면 신화인가 이런 논쟁이 붙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우리가 배달의 민족, 배달 앱, 이런 배달이 아니고요. 배달의 문명을 가지고 있다. 백두산,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전체를 우리가 환국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문화 속에서, 이 루트 속에서 그 단군신화와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만의 신화가 아니라 이 인류가 공통으로 지니고 있었던 그런 신화가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다는 것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것은 우리 것이야, 이거는 우리만의 것이야 라는 것을 주장하지 말자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너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이거는 나만의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특히 문화에 있어서는 그리 바람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은 나머지 것들은 지금 단군 신화는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머지의 신화들은 전부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아래서 태어납니다. 난생신화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 우리의 문화가 남방의 문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추운 북방에서 아래서 태어났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게 참 어렵겠죠. 그런데 남쪽 지방에서 특히 아래서 태어난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어쩌면 되게 자연스러운 일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그러나 제가 붙인 것처럼 한국의 신화는 난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주몽 보시죠. 아까 유아부인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결국 유아부인이 해모수의 그런 영향을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이 잠자를 했다 이런 얘기는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여하튼 햇볕이 비쳐서 잉태를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알은 그렇게 태어난 알은 햇볕이 비춰주고 짐승들이 보호해주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가 주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선강 난생 신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도 물론 해모수가 있으니까 선신이겠죠. 그리고 이제 박혁거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박혁거세도 보면은 선강 난생 신화. 어떤 것이냐면 말이 울죠. 그러니까 이게 용마인 거예요.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괴짝이 이렇게 내려왔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난생이지만 그 알의 근본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김수로왕도 마찬가지죠. 김수로왕도 결국 구지봉에서 개육 없느냐 뭐 이런 소리가 들리면서 가봤더니 알이 있더라. 그래서 그 알을 잘 키웠더니 산의 아이들이 태어났다. 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간 난생입니다. 석탈의 이야기는 석탈에는 이제 일본의 용성국에서 왔다. 용성국 출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괴짝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이 이제 괴짝이라고 하지만 이것이 알의 형태이니까 그 안에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난생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여기는 또 난생신화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느냐? 우리에게 중요했던 건 천강이라는 게 되게 중요했다는 거. 천신족이다. 어찌됐든 간에 한반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는 천신족이다. 그러면서도 난생이다. 이게 우리의 어쩌면은 고유의 아이덴티티다. 정체성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주몽의 이야기를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천재의 아들인 해모수와 하백의 딸인 유하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좀 더 다시 보면은 천신과 수신의 결합인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포세이돈 같은 존재인 거죠. 제우스와 포세이돈 뭐 이런 얘기.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래서 동부여의 금화왕 아들 돼서 모해를 피해서 그 졸본 고구려를 세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가요? 이걸 보니까 난생이긴 하지만 계열로 보면 천신과 수신의 조합입니다. 베트남의 랑롱건의 신화는 어땠죠? 수신, 바다의 신과 산신의 결합이었죠. 이거는 베트남이라는 나라의 특성상 많은 산맥으로 길쭉하게 남북으로 길쭉하게 되어 있는 나라의 특성, 뭐 여기에서 기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간다면 지금의 남베트남과 북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은 좀 더 다른 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살고 있었던 그런 원주민들의 의식 속에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 아닌가. 우리는 산신과 수신의 결합이다 라고 해서 랑롱왕과 어우거를 등장시켰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하백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하자가 물미름 하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결합돼서 탄생한 것이 주몽인데 태어나는 형식은 어떻게 태어났다? 알로서 태어났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이제 박혁거스의 얘기입니다. 역시 알에서 태어나서 왕위에 등극을 합니다. 용의 옆구리에서 나온 아령과 결혼을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가요? 용의 옆구리에서 나온 아령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수신이겠죠. 그렇죠? 아까 보면은 주몽의 모계와 같겠죠. 수신이죠. 여기 용왕의 옆구리에서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아령이 여성이니까. 그러니까 용왕의 용이 결국 그 출생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알에서 태어났다 이런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느냐면은 그 천신이라는 것이 빠져 있지만 결국은 이 그 형태들로 본다면 우리는 난생이라는 것을 기본적 베이스로 깔고 있다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그 김수로왕입니다. 그 보시면 우리가 이제 구지가를 통해서도 김수로왕의 그런 어떤 탄생 신화가 드러나고 있죠. 그래서
구하 수기현야 약불현야면 번쩍에 끼게 하라. 거부가 머리를 내어라. 내어 넣지 않으면 부어서 먹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북이라고 얘기하는 수로, 그리고 머리를 내어라라고 얘기했어요. 구하 수기현야, 머리 숫자죠. 약불현야 번쩍에 끼가라. 만약에 내어 넣지 않으면 부어서 먹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수로라는 얘기가 우리가 머리 숫자가 역시 뭐 어떤 그 장수라네요. 수라고 얘기하는 게 머리니까 우두머리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통치자 영웅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얘기하는 가락구, 가야, 이 나라는 인도 카라라고 얘기합니다. 이 카라라는 것은 물고기를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김수로왕의 왕비인 허왕옥이 출현하면서 쌍어문, 물고기 문양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습니다. 그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내려왔죠. 그렇죠? 선신이 하강을 한 거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아래에서 태어나죠. 뭐 이런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누구다 뭐 이렇게 나타나진 않죠. 이 신화에서. 그런데 하늘에서 내려온 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보면은 단군만 아래에서 태어나지 않고 다른 그 신격들은 다 아래에서 태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 전에 출토된 건데요. 바로 김수로왕의 신화의 내용을 이렇게 흙으로 빚어서 구운 방울 속의 이 모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지봉을 상징하고 남성의 성기 모양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거북이의 등껍질의 모양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거는 그 머리에 관을 쓰고 있는 그런 남자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간이 나타나서 구지봉에 나타나서 땅을 두드리고 파면서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불렀다. 뭐 이런 얘기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이 그대로 그 방울에 새겨져 있다라는 것이 바로 전신적이면서 난생이다라는 것을 또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그 석탈해죠. 그러니까 신라의 이제 석씨, 박씨, 김씨들이 왕이 됐었죠. 그 석씨입니다. 석씨인데 어디서 왔다라고 얘기하냐면 일본 용성국 출신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아래서 태어났는데 부왕에게 버림을 받아서 그 짝에 넣어져서 버려졌다. 그런데 노인이 건져서 양육을 했다. 뭐 이런 얘기. 그 부왕이 어디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용성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수신과 관련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역들이 그렇습니다. 바닷가와 연해에 있느냐 뭐 이런 것에 따라서 물의 중요성들이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석탈의 역시 난생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주몽을 단군 왕검을 제외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공통적인 것들은 다 난생입니다. 제가 하는 말에 좀 어느 정도의 신뢰가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 남방의 문화를 문화적 기반으로 갖고 있다. 문화의 내용으로 갖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감싸고 있는 틀, 형식 이런 것이 북방의 것인데 그것이 바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냐? 천강으로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는 형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서아시아의 특성들이 있었죠. 이집트, 이라크, 페르시아, 이 나라들의 특성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들이 주로 뭐를 가지고 얘기를 했던 것은 우리 인류가 공통적으로 종교와 관계없이 세배를 한다든가 부처를 씻기는 것을 욕불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물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상징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탄생과 죽음을 의미하겠죠. 홍수 신화를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얘기하면서 새로운 인류의 탄생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오늘날의 우리의 의식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이 강의가 끝나고 나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공무도화가라는 작품이 있죠. 공무도화, 당내공화, 타이사, 수기여기. 이런 것이었죠. 이마 저 물을 건너지 마셔요. 이문 그의 물을 건너셨네. 그리하여 물에 빠져 죽었으니 수기여기. 나는 당내공화. 수기여기 당내공. 나는 누이와 함께 돌아갈고 라고 얘기했던 것에서 물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새로운 만남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요소들이 우리가 인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적어도 이 신화들을 한번 이런 시각에서 읽어보시면 우리 문화를 좀 더 잘 이해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모쪼록 오늘 충분한 설명을 다 못해드렸기 때문에 이 강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보시고 필요한 것들을 좀 검색을 하셔서 내용을 좀 보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창조교육의 주역 안양대학교는 세상의 한 구석을 밝히는 아름다운 리더를 양성하고 새로운 도전과 불굴의 프론티어 정신으로 100년 미래의 희망이 되겠습니다. 안양대학교